예,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혁신안 발표로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를 수습할 묘수가 될지 분란만 키울 악수가 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가 여당이 압승한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해 이례적으로 전면적인 감찰에 나서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워낙 상황이 급박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혁신안을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절차적 논란을 떠나서요. 혁신안 내용 좀 살펴보고 갈게요. 두 분은 워낙 정치권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혁신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기시감, 예전에도 어디서 봤던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인은 이제 당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원내 정당화를 기치를 하고 재창당을 하겠다, 당명도 다시 만들겠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앙당 해체라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당 사무처 인원 몇 사람 줄이겠다. 혹은 꼼수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에 있어서는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른 당에 갔다 왔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정도의 어떤 땅을 지켰다는 어떤 명분이 있는가 혹은 어쨌든 홍준표 대표와 같이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분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재추대를 하든지 그런 수순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조재선 의원도 반발하고 또 더군다나 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조금 더 말하자면 당에서 비판하는 것이 보여주기식으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왜 졌는가를 평가하고 폭넓게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무처 몇 사람 줄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사실과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당내에서도 분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혁신안 내용을 보면 당 조직을 좀 슬림하겠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덩치가 컸다고 해서 우리가 패한 거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 중앙당 해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큰 의미가 없죠. 중앙당 해체라는 게 이제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개혁 차원에서는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책이 아니라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 이거였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좀 가혹합니다만 이번 발표는 과정도 그리고 쇄신의 내용으로서도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 원내대표의 자세로서도 제가 보기엔 다 빵점인데 내용 측면에서 중심으로 본다면은요. 이번은 사실은 보수의 실패가 아니라 보수 유권자들이 당신들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심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가졌던 자유한국당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칼럼에 보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신 분이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급진주의자는 너무 멀리 간 사람이고 보수주의자는 충분히 못 간 사람들이고 반동주의자들은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역주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쇄신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왜 유권자들이 우리한테 표를 안 줬든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지금 개선될 내용이 아니다고 한다면 해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들은 예를 들면 통상적인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도 그리고 특히 여태까지 지지해왔던 보수 유권자들이 왜 지지를 걸어들였는가에 대해서 전혀 성찰이 없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쇄신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 전체 득표율이 한 27% 정도 되는 거 봐요. 지난번에 대선 때 홍준표 대표가 했던 득표율과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크게 진 게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은요. 아마 2006년 선거
때를 제외하고 보수 정당이 이렇게 참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27%의 득표율이라 한다 그러면 전체 투표율 계산하면 이번에 투표율이 대략 한 60% 나왔잖아요.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하면 한 15% 정도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해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 당은 구제불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나 여쭤볼게요. 그 방금 전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언론사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번에 절차와 관련해서 쇄신안 관련해서 자기가 의견 수렴하지 않는 부분에서 비판을 수용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만약에 이 쇄신안을 만드는 작업도 굉장히 오랜 걸릴 거다. 지금 상황이라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권한 대응으로서 발표를 한 거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본인이 일단 결정을 내리고 본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결정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비대위를 하더라도 비대위에 준하는 말하자면 어떤 당 혁신 기구를 만들고 기구위원장을 하면서 일단은 그 의견에 내가 따르겠다. 다시 나를 부르든 어쨌든 예. 이제 그 이름으로 새로운 혁신안이 발표되는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 마음은 급하지만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선은 모든 지도부 사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도부 사퇴의 위임 공백을 그 공백 기간을 메꿀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대리인들을 위임해 놓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든 새롭게 구성을 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당 혁신 개혁안을 여러 가지 다양한 당내 분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분파들을 만나면서 그런 분파들을 만나고 반성하는 모습들을 좀 화면에 보여주면서 정말 이렇게 문매를 맞았지만 나름대로 기상회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과정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너무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 예.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과정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두 명만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 쇄신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한성규 의원의 얘기입니다. 들려주십시오. 이번 혁신안의 그 논란거리로 제작한 것이 당내 구성원들의 그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발표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좀.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중앙당 해체와 같은 커다란 그 플랜을 내갖고 걸고 나온 것으로 봐서는 또다시 이 한국당의 김성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이 결집해 있는 것은 아닌가. 예, 비판 의견도 있지만 또 이걸 또 지지하는 오죽 했으면 그랬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친박과 비교하기 조금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홍준표 체제를 견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요. 소위 친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오용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이 벌어졌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무슨 바퀴벌레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면요. 바른정당에 갔다가 작년 5구 대선이 있기 일주일 전에 자기들이 뽑은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선거 일주일 앞두고 5월 2일 날 대거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니들이 나를 견제할 명분이 없다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독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무엇부터 반성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를 들면 초선 의원들이 한 30명 모여가지고 그동안 침묵을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나가긴 했죠. 근데 그 침묵이라는 것도 엄격히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당내 쇄신파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독선을 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행정을 해가지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한 소리를 안 했어요. 심지어는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당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걸 그때 원내대표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데 그걸 방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박 감별할 때에도 아무 얘기 안 했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전행을 할 때도 아무 얘기를 안 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성이 돼야 예. 아 어디로 갈 것인가가 나오는데 지금 와서 저는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반성을 하고 어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참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남보로는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자기 기득권을 해놓고 자기 희생할 사람은 없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려운 거죠. 예, 초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초선 의원들 뭐 당 개혁이나 혁신에 침묵하고 뒤로 빠져있던 상황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야당 쪽 초선 의원들 모임이 이제 강력하게 중진들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돌파구를 모색했던 그런 상황을 좀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유한국당 초선 또 혹은 재선 의원들의 어떤 혁신 의지가 추동이 돼서 자유한국당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분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재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젊은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거듭낼 수 있는 새로운 이념과 가치, 메시지 그게 맞는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면 초자순도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사실은 말은 초순이지만 사실은 고강 대작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듯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숫자가 말은 초순이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초순답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진만 나간다고 이 당이 재건되느냐 그런 부분이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젊은 정치인들이 훈련받지 않고 올바른 가치에 기인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막연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말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과거 구태보다 더 심한 어떤 흔히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는 뭐 사이코패스 같은 이상한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초재선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초재선이 그래도 중진보다는 더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대화를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경륜과 또 여러 가지 위기 타개 능력이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진이 있느냐. 구심점이 지금 상황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 외부 인사를 수혈을 해서 비대위를 끌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외부 인사를 또 누구를 들일 것이며 그 와중에 또 뭔가가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분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외부 인사가 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뭐냐면 나라보다는 사회보다는 자신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을까라는 데에 고민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라고 해도 자유한국당의 외부에 정말 이 초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딱 부러지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얘기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내가 저희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2004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이제 탄핵한 다음에 한나라당에서 이제 천막당사를 만들잖아요. 근데 천막당사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는 국회의원과 또 원외위원장 중에 소위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민본 22, 미래연대라고 그랬죠. 이분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딱 벌어지니까 우리가 살 길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 팔고 천막당사 짓고 우리 바닥에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쇄신을 위해서 내가 공천을 못 받을지언정 그렇게 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MB 정권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 제가 재창당을 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돼가지고 탈당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침묵에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더군다나 지금은 더 문제가 뭐냐면 소위 진박 간별 공천을 하면서 소위 박근혜 정부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보냈고 그 사람들을 또 공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5년을 흘러온 거예요. 4년을 흘러온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유권자들이 다른 유권자도 아니고 보수 유권자들이 심판한 겁니다. 보수 유권자들이요. 김 의원님.
한국당의 혁신 안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수 전체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다 아는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 시기에 특히 이제 김 의원님 어떻게 뭐 한국당 위기 수습을 하려면 타개책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한국당 안에서 적기 때문에 협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라는 어차피 원 중심으로 간다면 국회하는 그 속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임위에 협조할 건 하고 좀 더 높은 질적인 수준으로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이었다. 특히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아직도 제가 말은 잘못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제 문제라든지 기본소득제 조금 있으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고 또 보안 문제도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를 것이고 이번에 대거 이겼지만 2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대로 기다리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막연한 그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거듭나야 되는 그런 절체정명의 한국 정치 전반의 혁신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시 국민과 함께 그야말로 보여주는 쇼잉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김성태 대표의 저런 쇄신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측에서는 정권을 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해서 의원총회라든지 또는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그 권한을 넘겨주는 절차를 하나 밟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떻든 국회에 산적한 현안이 있거든요. 지금 고용 참사라고 얘기하고 고용 통계가 나온 이래로 청년 실업률이 최고로 지금 올라갔어요. 23.2%. 그런 산적한 현안들이 있으니까 원구성에는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김성태 대표는 물러나야죠.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에 정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철학도 노선도 인물도 수정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그 당에 있는 의원들이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 당은 해체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정권을 주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노선과 정책과 인물에 대해서 안을 마련하면 그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릎 꿇고 사진 찍는 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당을 나갈 때 그때도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창당했는데 얼마 있다 돌아왔잖아요. 그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뭘 잘못했고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거는 뭐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구성 관련해서는 상임위 배분에서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그 부분도 뭐 욕심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버려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뭐 사실은 좀 여당에서 좀 포용적인 자세에서 이전의 관행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이전의 관행 정도 의석 비율. 그러니까 여당이 운영위원장 받으면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뭐 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원만히 타결해서 지금 국회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바른미래당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도개혁 혁신 노선을 세워서 독자 생존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일단은 뭐 두 당이 합당해서 노선 경쟁 그 싸움들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앙금은 오늘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를 모색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오늘 그 워크숍에 유승민 전 공동대표죠. 안철수 전 후보는 참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 있는 인사 두 분이 빠진 거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봐야겠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개혁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원망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 기자들이나 언론의 관심에 있어도 애서 내부 분란의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정말 제대로 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보다 현재 정당이
여당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가장 크게 쇼크 받은 것이 그런 거거든요. 워크숍을 가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가서 자료집 하나 받고 와이셔츠 풀고 넥타이 풀고 사진 하나 찍고 오는 그런 정치로 우리의 미래를 정치가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0년도 청년 활동, 뭐 시민 활동할 때 유럽에 가서 세미나 할 때 한 달 전에 이런 주제로 할 텐데 너는 어떤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최소한 우리 정치가 그런 정도. 다음에 있을 때 세미나 주제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예. 말하면 미국과 중국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어떤 예. 과제를 쭉 가면서 어떤 학자를 불러왔으면 좋겠는지, 네 상임위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이런 예. 부분부터가 바로 써야지. 지금 당장 가는 선거에 한석도 지도단체장도 얻지 못한 바른미래당이 워크숍한다. 다시 잘한다는 화학적 결합이 보일 듯한 예. 사진 하나 찍고 온다. 예. 나머지는 왜 안철수 대표가 우리를 버리고 미국을 갔냐 이런 얘기 한다라고 그러면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다당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당제는 사실은 그동안에 국민이 다당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는데 그 실험에 스스로 실패했기 때문에 거둬들인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원인들을 생각하지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진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 또 중도화의 개념도 나는 오히려 불교적 중도의 개념이 더 맞다고 봅니다. 가운데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조직이 극단적인 자아도 극단적인 우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야 된다. 그게 진정한 중도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운데만 지키겠다. 이런 정치는 아직 처음부터 없는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뭐 분열 가능성은 일축했거든요. 한국당으로 가거나 민주평화당으로 갈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뭐. 근데 화학적 결합 이전에요. 이번에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보다 더 처참한 패배를 겪은 거거든요. 그 이유가 할 거를 안 하고 안 할 거는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는 두 당이 합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갖다가 합의를 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고 대표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왔으면 총력을 다해서 선거를 치러도 될뚱말뚱한데 그 2위 경쟁을 하는 파인데 공천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또 공천이라는 게 그 지역이 또 당선 가능성이 높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분 챙기느라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딱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워크숍을 그냥 지금 그 우리 김영주 의원 말씀하시는 폼 잡으러 가라 하는 게 아니라 큰 방향, 이 노선에 대한 그럼 우리가 어떤 노선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적어도 몇 개의 구체적인 정책, 예를 들면 남북 관련한 정책, 안보 관련한 정책, 경제 정책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같이 간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예. 철학적인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이거를 못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금 또 하나 남는 문제가 안철수 의원하고 그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자세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정치권에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분이 정치권에서 인재로서 역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간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지만 뭐 간 김에 정말 본인이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방면에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것을 비판한 장진영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빚더미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수십 년 내에 15%를 못 얻는 선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당 투표율로 바른미래당을 앞섰습니다. 적어도 한정당에서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고 누가 등 떠밀어서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자세도 바꿔야지 저 당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질문을 우리 김 의원께 드릴게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선거 승리, 청와대 비서진도 잘했고 내각도 잘한 것 같다. 여당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뭐 여당은 왜 일부러 빼셨을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미 뭐 마음속에 머릿속에 여당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좌관 회의니까 예. 내부적으로 청와대 내에서의 군기잡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방 선거의 권력이 어쨌든 아까 표현하지 보자면 20-30%의 보수 유권자들이 큰 마음으로 경남도지사도 그렇고 뭐 창원시장도 그렇고 뭐 심지어 뭐 고성 군수 이렇게 구미시장까지 줬단 말입니다. 이때 만약 잘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표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이 무너진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이제 강조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우선은 청와대가 또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의 식구들이 훨씬 더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지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에 대한 감찰 얘기를 했고 그 책임을 조국 수석한테 좀 주어졌어요. 그래서 막 출범하는 정부와 지방의회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을 텐데 하반기에 만약에 감찰에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이분 뭐 일각에서 야권 주자로 떠오르는 분들 이번에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했던 분들을 좀 사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절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뭐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의회가 이번에 완전히 이제 단체장을 먹은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거의 90% 이상 다 독점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항상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의 소위 이제 그 지방 권력과 의회가 짬짬이가 되면서 문제가 터질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건 다 민주당에서 잘못하게 되는 거니까 터지면 예산 집행 그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던 측면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옳은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걸 조국 수석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조국 수석은 앞으로 내각 개편을 하고 청와대 개편하면 인사검증부터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개편하면 개편 대상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무수석이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정확히 맡기고 오히려 앞으로 좀 인사검증이라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새로 개편되는 인사 가지고 좀 사고가 안 터졌으면 하는 게 저의 좀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